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서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은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면서 이란의 공격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He'd like to see it get done. 그러면서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휴전 교착 상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해군이 극비 중의 극비로 꼽히는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신윤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 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Being waited on by a large group of generals, and that's also important, you know, having to do with the absolutely lovely country of Iran.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실제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어떤 작전을 선택할지도 관심입니다. 에너지 시설 공습 등을 통한 초토화 작전이나 우라늄 탈취 작전 등이 거론되지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군사작전과 관련해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격 목표는 30% 정도이고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강제 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미군의 공격 대상으론 우선 내륙으로 이전한 미사일 발사대나 에너지 시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중부사령부가 480km 밖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일대의 이란 전력을 타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파한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전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הצעת החומר המאושר מאיראן, כל החומר המאושר, ופירוק יכולות ההעשרה באיראן. הנשיא טראמפ מאמין שהוא יכול להשיג את זה בדרך זו או בדרך אחרת. 미군 수뇌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이런 선택지들을 망라한 작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 엄청난 대가만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설 경우 걸프 국가들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복 수단들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량급 장수함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군사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홍해 옵션도 여전히 남아 있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상 대상에는 혁명 수비대의 위장 기업이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 자금 이전에 관여한 금융기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이 이란 군용기의 자국 공군기지 주둔을 허용했다고 미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BS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7일 휴전이 이뤄진 직후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군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군용기를 파키스탄 누르칸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CBS는 이란 군용기의 자국 주둔을 허용한 파키스탄의 행보는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최대 무기 공급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영향력 아래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위태롭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전쟁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주말쯤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want to go that far. If you can believe it, they didn't. How stupid? Are they stupid people?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A lot of people said, well, does he have a plan? Yeah, of course they do have the best plan ever. Iran has been defeated militarily, totally.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The war in Iran is also on the agenda,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선체 안에서 발견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옮겨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잔해들이 공격 주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는 국방부가 주도할 예정입니다. 홍선계 기자입니다. 나무호 기관실을 타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행체의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여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잔해 조사를 국방부 등에서 맡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잔해에 대한 조사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 맞나요? 정부 조사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잔해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잔해 속에 발사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잔해에서 증거나 자료를 못 찾을 경우 발사 주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와 비슷한 타격을 입은 태국 화물선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공격을 시인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나무호 피격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 물증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공격받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까지 분석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들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하루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처럼 누가 나무호를 타격했는지는 특정하지 않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국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가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외교부 발표에 직접 관계된 건 아니고 우리 산업분야관님 여기 미국 갔다 오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부처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꼭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도 안보 측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막 걸려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미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 대통령이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거란 분석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외교 기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이란을 특정해 대립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신중론을 유지하며 공격 주체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행체 잔해물 조사를 주시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선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케이플러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지르크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8일 해협 밖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습니다. 네, 중동 사태가 74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보낸 종전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After reading that piece of garbage they sent us, I didn't even finish reading it. They said, I'm going to waste my time reading it. I am being waited on by a large group of generals. And that's also having to do with the absolutely lovely country of Iran. رژیم سکیونیستی است همچنان بر دیدگاه‌های یکسویه خودشون و خواسته‌های نامعقولشون پافشاری می‌کنه.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했고요. 휴전을 1% 생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연명장치에 의존한 그런 환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성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최악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휴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장짜리 MOU 근접했다. 타결 근접했다. 악시오스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든 이란 쪽의 답안은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란이 원했던 호르무즈 해협 일단 풀어달라. 그것만 지금 요청했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면 우리가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 뭐 좀 조롱죠.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건 충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저런 발언을 할 가능성은 있다. 할 수도 있다고 보면 쓰레기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건 핵에 대한 얘기였지. 호르무즈 봉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핵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안을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지금 서로 다른 지금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언어를 쓰고 있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로 계속 대화를 하는 듯한 완전히 엇나간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뭐 스튜피드, 멍청하다, 이걸 읽는 게 시간 낭비다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상당한 불만을 좀 나타냈거든요. 역시 계속해서 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라든지 핵 문제에서 계속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날 소위 말하는 장대한 분노 작전, 이란을 향한 타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이유를 이란의 핵 문제 때문이었다고 그랬거든요.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물론 이후에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들고 나와서 트럼프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란을 향한 10,0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을 했고 상당 부분 군사 목표를 이제 이루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시설, 교량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휴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자, 이게 뭐 군사 타격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휴전을
그때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4월 7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선언했고 그 대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란이 그걸 듣지는 않았죠. 그 상태에서 휴전이 몇 번 지금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란의 핵 문제, 이란의 비핵화, 핵 문제를 해결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부당한 통제권 주장을 해결하고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란이 그렇게 목말라게 요구하는 제재도 풀고 그다음에 동결 자금도 풀고 이란의 전후 복구도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 딜, 그랜드 바게인 이거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한 장에 담아서 하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렇게 되면 중국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물로 봤을 때는 1%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어왔던 거니까 휴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1%밖에 안 남았다. 99%는 휴전 끝내고 차기 작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도 좀 시사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1차 협상 마친 다음에 2차 협상이 아직까지 이제 지체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점점 이제 이견이 좁혀져야 되는데 그럴 것 같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최근까지. 네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서가는 측면이 계속 있어왔죠. 네. 뭐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 내용 중에서 민감한 내용은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된다. 근데 이란의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란이 모든 것을 미국 측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준 것처럼, 뭐 항복한 것처럼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내용을 얘기를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협상 전략이라고 아니면 전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이 정도의 아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을 압박하는 그 이란이 어느 정도 자기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이제 파키스탄이었는데 파키스탄이 계속 받아서 이쪽에 주고 받아서 이쪽에 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키스탄의 역할이 좀 애매했을 가능성.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협상이 계속 잘 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란 쪽에서 내가 들은 답변은 충분히 지금 이란에서 입장을 조금 유연하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쪽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럼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 생각에 파키스탄이 너무 미국 측에만 계속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란 측은 처음부터 사실 강경했잖아요. 거의 입장을 바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만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쪽이 좀 더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어쨌든 이란 측에서도 충분히 농축 우라늄을 반출할 용의가 있다. 다만 이제 그게 러시아냐 미국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낙관적인 분석, 낙관적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협상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그리고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상 협상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내가 누구랑 협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분명히 대화한 협상 상대는 분명히 그럴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어떤 조율이 안 된 그런 내용일 수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네,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제 공습 재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CNN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만약에 이렇게 군사행동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뭘까요? 예, 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미 중부사령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이게 5가지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한 40여 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프리덤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4일 날 그게 이제 시행이 됐다가 이틀 만에 협상을 이유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가장 그래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프리덤 프로젝트의 재개일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통해서 세계의 경제를 인질로 트럼프를 곤경에 빠뜨리고,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하고 견디면 결국 미국이 양보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4월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제적 분노 작전. 다시 말해 이란 항구와 이란의 유조선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역봉쇄. 네. 이게 사실은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1차적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아마 내일이 돼야만 한 달이 되는데 아직은 이게 뼈아픈 조치는 아닌데, 제가 볼 땐 지금 이란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쓰레기 같다라고 표현을 들은 그 안이 바로 그걸 풀려는 얘기거든요. 역봉쇄를 풀어야만 종전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조치가 이란에게는 뼈아픈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조치가 바로 프리덤 프로젝트거든요. 중단은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첫 번째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밖에서 호르무즈 밖에서 이제 엄호해주는 이런 장치였지만은 만약에 다시 재개가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그래서 이 군함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빼내오는 이런 작전을, 그리고 만약에 저항을 하면 강력하게 제압을 하는 이란의 그 무력을 제압하는 그런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근데 그 5월 1일자로 이제 그 미국 전쟁 권한법 때문에 의회 승인 시한이 지난 상태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자위권이 좀 계속 명분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권한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얘기는 했죠. 지금 휴전이 60일간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동안 전쟁 권한법도 중단된 것이다. 이건 뭐 헤그세스 장관도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에 대한 지금 2주 얘기도 했거든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타격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쟁 권한법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결국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협상에 의한 방법과 군사 타격을 해서 일방적으로 끝내는 방법 둘 중에 하나인데, 협상을 통한 끝내는 방법을 한 달여 동안 지켜와 봤지만 지금 이란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극약 처방을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 권한법 테두리 내에서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60일이 아니라 한 30일 되겠죠. 30여일 휴전 기간 동안 그걸 염두에 두고 시행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란도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또 강하게 대응을 하는데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제 경량급 잠수함을 투입했다. 이란 쪽에서 이란이 경량급 잠수함을 투입했다고요? 네, 투입했다고. 그래서 이제 잠수함으로 작전을 먼저 수행하겠다고 얘기를 경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측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말고 홍해에 있는 바벨 만대를 막아서 후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또다시 군사적 공격, 군사 도발을 해온다면
또 하나의 해협을 막아서 홍해를 또 봉쇄를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뭐 실행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카드가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는 카드고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티가 이제 얼마만큼 도와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악의 경우 이란이 쓸 수 있는 충분한 카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을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이제 뭐 또 케이블세를 내라. 뭐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뭐 자연 뭐 홍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무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결국 뭐 저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는 여전히 뭐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를 한다면 이것 역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굳이 미국이 따로 군사적 뭐 공격을 한다고 선언하지 않아도 이란이 계속 그걸 막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의도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그걸 막지를 못하면 사실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지금 갇혀 있는 선박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몇 척밖에 통과를 못 시켰지만 10척씩, 20척씩 계속 통과를 시킨다면 사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붕괴되는 거죠.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군사적 대응을 할 거고 그러면 미국의 또 거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사적 충돌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게 실행이 된다면 사실상 이제 어쨌든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란 의회에서도 뭐 우라늄 90% 농축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좀 짧게 우라늄 90% 농축이라는 거는 핵무기랑 다름없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지금 440kg 60%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더 농축을 한다면 90%고 90%면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미 물질이 됐기 때문에 뭐 440kg이면 뭐 9기에서 11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보수층에서도 공화당 보수층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최근에 나타냐후 총리도 또 언론 CBS 60 Minute 인터뷰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른 거는 몰라도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란은 절반은 희석해서 자기들이 갖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반출할 수 있다. 그것이 뭐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국가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반드시 우리한테 달라. 100%. 왜냐하면 승리의 서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자, 봐라. 440kg는 완전히 내가 다 가져왔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란은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의 그림을 그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쟁에 졌지만 그러면 당신은 절대 승리하는 그림을 우리는 절대 그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란의 전략이죠. 그러니까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진짜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고농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이제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자랑하는 3대 핵 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하고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하나가 바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인데 핵 동력만 쓰는 게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핵 잠수함. 그런 거를 이제 SSBN이라고 그러거든요. SSBN은 SLBM을 탑재하고 타격할 수 있는 이게 오하이오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배수량이요 18,000톤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작년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우리는 어느 정도 크기를 갈 것인가? 대략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한 6,000톤급을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3배나 크잖아요. 배수량이? 예, 배수량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SLBM 24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SLBM이 사거리가 얼마냐? 1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브롤터에 있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지브롤터에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이란까지 5,000km거든요. 그러면 사거리가 남고도 2배나 안 남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전력을 가지고 이란의 어떤 목표든 타격하고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좀 제가 제 입으로 담기가 좀 그럽니다만 지금 이제 뭐 멍청하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이 표현은 뭐냐면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내가 제안한 거 당신들 핵무기 못 가져. 핵무기 가지려고 끝까지 하면 당신들은 죽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경제적인 분노 작전으로 이걸 옥조이고 그다음에 정말 결정적으로는 군사적 타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들 그거 보면서도 지금 그렇게 끝까지 저항을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라는 표현을 직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하이오급 이 잠수함은요. 이거는 핵 추진이기 때문에 안 떠도 됩니다.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군사 의지 옵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위력 행사네.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네, 거의 뭐 움직이는 핵 기지 수준의 이 잠수함을 그렇습니다. 미국은 공개를 했습니다. 위치를.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굳히기 위해서 북한의 복제품 잠수함을 이제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전 경험도 없다고 하고 이게 배수량을 비교해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오하이오급은 18,000톤 이야기하셨는데 배수량은 115톤이래요. 네, 정말 오하이오급에 배수량은 비하면 네, 정말 초소형 잠수함이네요. 장난감 수준이죠. 그렇다 비교를 하시면 장난감 수준이고 뭐 어뢰도 있고 뭐 그것도 뭐 저기 투발할 수 있는 무기는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군의 전략 자산에 비해서는 이제 장난감 같은데 문제는 혹시 이게 이 잠수함이 자폭하는 잠수함일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이게 지금 별명이 페르시아의 뭐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지금 연합급 잠수함이 그리고 많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6척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거 가지고 이제 어떤 작전을 하겠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소형 잠수함을 투입해서 뭐 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미국이 잠수함 얘기를 하니까 이란도 바로 그 뒤에 요 잠수함 얘기를 이제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 협상의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그래서 14일부터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 이란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that, but I'll say I'm leading. We have very friendly competition, but it'll be a very important trip.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He'd like to see it get done. 중국 방문 전에 이제 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뭐 그런 상황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진핑 주석,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이란을 좀 압박을 요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국은 뭐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지금 뭐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안보를 해치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4일 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을 위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나토와 한국, 일본 군함 파견을 요청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 초기에는 중국이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특혜를 입었고 중국 배는 자유롭게 다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월 13일부터는 중국 배도 이제 막히고 지금 수입이 차단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이 제재를 피해서 이란을 도왔던 기업들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또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중국의 그 원유 해결의 뭐 4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으니까 중국도 상당히 힘든 건 맞거든요. 답답하겠네요. 예. 그렇다면 중국도 이 문제를 푸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함구고 이제 막판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락치 장관을 불러서 왕이 부장이 이제 대화를 했고 아마 조금 뭐랄까 이란의 입장도 두둔을 하면서 역시 이란에게 좀 종전협상에 성실하게 임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 종전협상안이 전혀 지금 협상과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간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어떤 그 압력,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을 압박을 해서 종전협상에 좀 성실하게 임해라 하고 하는 그 기대감과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역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요구는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분노 작전. 다시 말하면 이란 지도부의 돈줄을 말리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국이 방해하지 마라. 뒷돈 대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것만 안 하면 내 이 경제 분노 작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뒤에서 이것만 방해 안 하면 아마 이런 얘기 할 가능성도 있고요. 무기 주지 말고 무기 부품 주지 말고 이거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사작전도 또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열중시하고 있어. 이제까지 잘하고 있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아마 이런 것 정도로 이 중국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마라. 예, 적어도. 예. 네, 그러니까 이 두 정상이 2박 3일 동안 총 6번을 만난다고 하던데 네. 워낙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 얘기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것도 좀 해석이 그렇습니다. 갈리시더라고요. 이게 전문가마다 다 다르신데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이란 문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고 교착 상태이고 지금 뭐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 측에 뭐 이런 부탁을 하기는 싫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뭐 80% 이상을 수입을 해왔고 어쨌든 중국과 이란 간의 돈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협상에 이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란 편만 드는 것 그리고 이란과 사이가 좋다 그래서 계속 이란을 달래기만 해서 되겠냐 좀 쓴소리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중국의 입장은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도 이란이 고유군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 국가가 계속해서 뭐 못하게 하는 금하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요청에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화답할지 그거는 저희는 그래서 파악하기 어렵죠. 지금 요 대만 문제가 나왔어요. 대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대만에 미국의 무기 수출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1979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죠.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났던 그 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중이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70년대 초에 빙봉 외교를 시작을 한 미중 관계가 예. 이제 수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때 미국이 요구한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해라. 네.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미국이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이 사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고 미국은 대만 지금의 대만과는 사실은 뭐 공식적인 그런 그 협정이라 다시 말하면 예. 동맹조약이나 이런 걸 맺은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용어로서 이제 대만을 좀 타이완으로 정정하겠고요. 예, 타이완을 이제 일종의 다시 말하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현상 변경하는 것은 일단 막도록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대만에 필요한 무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파는 거죠. 이제 중국에.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예. 그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만을 당장 침공하지는 않겠죠. 침공설이 있긴 있습니다. 2027년 침공설이 있긴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언젠가 만약에 대만이 독립을 시도한다면 그걸 무력으로라도 제압을 하려면 적어도 미국이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건 막아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어쨌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과의 특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질문들은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게 도움을 주면 그 반대 급부로서 예. 미국은 중국의 대만 관련 요구를 들어주는 예. 일종의 주고받기식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될 수 있을는지는 뭐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국도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된 결의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서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권 정도를 한다면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상당히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에게는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떤 딜이 오갈지 또 미중 정상회담도 지켜봐야겠고요. 이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또 겹치는 것이 이란의 외무장관이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인도에서 열리는데 네. 이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 만약에 이란 외무장관도 참석한다면 여기에 이제 뭐 왕이 중국 외교장관도 참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계속해서 이제 이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군이 필요하고요. 협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혹시 이제 미국과의 어떤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면 누가 좀 보증을 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 요구했던 게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지 말아달라. 그걸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불가침 조약 비슷한 것. 예. 그런 걸 요구했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그걸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또 뒤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국가가 아니면 강대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가 좀 그런 것들을 보증을 해줄 수 있다면 차라리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걸 제안받을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안학지 외무장관은 어쨌든 미국과 계속해서 대치 상황에 있고 그다음 브릭스라는 이 기구 자체가 어쨌든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뭐 인도라든지 상당히 큰 국가, 중요한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에게 지금 미국과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미국을 좀 설득해달라. 미국의 협상 조건이 너무 높다. 네. 이런 얘기들을 토로하면서 도와달라는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란 경제 상황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의 목줄을 쥐고 경제 돈줄을 쥐고 그리고 그 혁명 수비대 자금 흐름을 알려주면 최대 220억 원을 주겠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미국 재무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란의
지금 구조조정이 많이 확산되면서 실업이 200만 명이 실업 위기에 처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 어떤 정유 산업들을 공격을 또 했었고 또 다른 기간 산업들에 대한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 있는 이란 노동자들이나 실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란이 지금 국민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급이나 그런 사람들만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나머지는 못 쓰게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신을 하겠다가 또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란 내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업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 실직 상황이 계속 실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는 것이고 제재가 저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출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럼 정유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직장을 사실상 파업이나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실직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경제 상황은 어렵고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현 이란의 집권 세력은 경제가 어려워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면 겁을 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는 한계치까지는 계속 버틸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는 이 집권 세력은 과거의 정부가 아닙니다. 군부 통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굶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경제 제재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적응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 과거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협상을 해서 빨리 제재를 풀고 경제를 살려야죠. 근데 이 집권 세력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고 어쨌든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지지 않도록 그 상황만 막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협상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버티고 이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을 둘러싼 사후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3시간째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이 수용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10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사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회의는 1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을 통한 자체적인 의견 접근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6시쯤 나온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 10%를 보수하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는 또 챙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최 위원장은 오늘 저녁 8시 20분까지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회의실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서 삼성전자 노사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업노조 관계자는 YTN에 보낸 문자에서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쟁점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조 측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재원
재원으로 개인 상한없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 15%의 재원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부족한 재원 대신 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해서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업이익을 활용해서 성과급을 줄 수 없다면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삼성전자 주식을 달라는 요구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업계 1위를 달성했을 때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중노위의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노사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노위는 최대한 양측의 협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조라서 협상이 오늘을 넘겨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는 일단 오는 21일부터 18일에 걸쳐 총 파업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30조 원의 손실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YTN 박견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과실, 즉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그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검토하고 입장의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역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7,999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끝내 8,000을 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언급으로 증시가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1.68% 상승 시작하며 사상 처음으로 7,900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000 바로 밑인 7,999를 찍으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거듭하면서 4% 넘게 내려간 7,420선까지 내려앉았고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2.29% 빠진 7,6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장중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5조 원 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였습니다. 오늘 매도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보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다가 2.32% 하락한 1,179를 기록해 1,2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1,489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진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이 제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감찰위원회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지만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징계 청구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사실로 확인한 박 검사의 비위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비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또 음식물 등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과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박 검사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징계 청구 하루 전 박 검사는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대검에 출석을 자청해 3시간 넘는 대기 끝에 소명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들에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감찰위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가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 검사는 앞서 최종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취소 소송에 나설 거라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 같은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검찰이 별건 표적 감찰을 자인한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등 핵심 의혹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별건 표적 감찰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런 사안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발 720m인 주봉 하단부에서 발견됐는데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가 능선을 따라 낮게 날며 등산로를 수색합니다. 경찰 수색견이 올라가며 계곡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휴일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수색 사흘째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색견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고 인상 차기와 이런 동일해서 일단 동일으로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생존 반응은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A군이 발견된 곳은 주봉에서 아래쪽으로 400m 지점입니다. 바위와 얕은 무릉덩이가 이어진 급경사로 일반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출입하지 않는 이상 쉽게 갈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능선과 능선 사이에 깊게 이렇게 파여 있는 협곡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은 안반으로 이제 둘러싸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혼자 등산로를 오르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시신을 수습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과정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황산을 찾은 A군은 정오쯤 조금만 더 올라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색당국은 사흘 동안 헬기와 드론,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등산로와 주변 비탈진 곳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부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5위권 항구 도시이자 320만 명이 사는 제2의 수도 부산. 역대 부산시장 성적표는 9대1. 전형적인 보수 우위의 표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총선에서 내리 3번 연속으로 민주당 깃발을 지킨 전재수 후보가 텃밭 균열을 노리고 있고 3선 출사표를 내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산을 글로벌 도시, 나아가 세계 도시로 꼭 만들어야 되겠죠. 비상계엄으로 논란 가슴, 정부 여당의 힘을 싣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었다 나도 하여튼 그 뉴스 보고는 우리 딸이 하여튼 엄마 계엄이야 확실히 몰라. 계엄이란 뭐시라고? 아이고 또 전두환 전에 또 막 그거 되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어디니까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하면은 시장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요즘에 민주당이 잘하니까. 하지만 보수 결집, 이른바 동남풍 실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에서 너무 독주를 해서 아마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웬만하면 그런 대로 부산 시내에서는 시장 잘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낫지. 무당층 표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부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부산은 노인과 바다이기 때문에 있던 기업도 계속 빠져나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없고.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청년 일자리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부산에 머물지를 않는 거죠. 인물을 향한 비토 정서는 후보가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통일교 거건이 깨끗하게 마무리 안 됐잖아요. 시장이 돼도 뒷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게 거의 기울었을 때 삭발을 했으니까 그거는 연극이 아니냐. 활기가 팍팍해도 투표는 하겠다며 정치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월 3일 그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부산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원호, 오세훈 서울시장 두 후보는 나란히 공약 발표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서울을 꼽은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네거티브 화력전도 시작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청량리역에서 공약 발표회를 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5도심 6광역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존 종로, 강남, 여의도 3도심 체제에 더해 청량리, 왕십리는 동부권 교통 거점으로, 신촌홍대를 서부권 청년 문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쪽에만 몰려있던 성장 에너지가 동부권으로, 서부권으로, 서남권으로 고르게 흘러가는 도시, 그것이 제가 만들어갈 서울입니다. 경력직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본인의 복지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하는 시즌2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소득 보전 중심 정책에서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0가구 중에 1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단계에서 탈피했습니다. 그 수혜자 폭을 좀 더 넓혀가겠다는 게. 양당도 지원 사격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과거 유튜브에서 계엄을 왜 했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걸 겨냥해 장동혁 지도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빨강 대신 초록색 점퍼를 입어봤자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만적인 처세술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가 계엄의 원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전형적인 계엄 옹호 논리입니다. 윤호계인 장동혁 지도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주치폭력 전과를 판결문까지 꺼내 파고들었습니다.
술 먹고 경찰까지 때린 범죄자가 준법과 안전을 말할 수 있겠느냐며 전과자 눈에는 전과자만 보이는지 역시 명픽 후보답다고 꼬집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퉜다는 정 후보 해명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인물에게 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 정책 대결 이면에 과거 이력과 발언을 둘러싼 네거티브주의보도 켜진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휘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느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세기수 후배로 비상계엄 국면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김 전 장관 등을 등에 업고 현직 정보사 요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하며 이 요원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에 더해 노 전 사령관이 군 장성 인사청탁을 대가로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는데 1, 2심은 이러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역 2년으로 마무리됐지만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아직 남았습니다. 1심 징역 18년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이란과의 협상의 인내심을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이란의 미온적인 태도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측이 보낸 답변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내용이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놨습니다. 어떤 침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에 이어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받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꼽았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9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을 향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페르시아어로 올린 글에서 우리 군은 어떤 침공에도 질서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비하고 있고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시간쯤 뒤 영어로 올린 또 다른 글에선 14개항 제안에 명시된 이란인들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유엔은 협상을 위한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hat we want to do is make sure that the parties themselves remain committed to negotiations. A return to full-scale fighting would be, as the Secretary General has repeatedly said, catastrophic.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들어간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은 최대 원인은 결국 이란 핵 개발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에 이란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면서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가져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물질을 제거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란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핵찌꺼기라고 표현하며 종전 협상의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that's way underground because of the attack we made with the B-2 bombers. So 이란은 전쟁 보상금과 제재 해제, 호르무즈 주도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되레 미국이 이스라엘에 경도돼 핵 에너지 개발마저 포기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ست همچنان بر دیدگاه‌های یکسویه خودشون و خواسته‌های نامعقولشون پافشاری می‌کنن.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답변서를 파악했다며 양해각서 체결 이후 30일간 핵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가운데 일부 반출을 동의했고 나머지는 희석해 보유하거나 제3국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30일 동안 제재 해제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듭짓지 못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탓에 베이징은 경호 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세계 정세를 좌우할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 탓에 한 번 미루고도 전시에 방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위험에 베이징 시내엔 그야말로 경호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문할 천단공원은 이틀 동안 전면 휴장합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상징 건축물 기년전에선 보수공사도 한창입니다. 5月13号到14号全园临时闭园，像祈年殿、回音壁、圆秋坛全部暂停开放。 트럼프의 방중 당일 서울에선 양국 무역 대표의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투자위원회 설치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 1차 무역 합의 이행이 흐지부지 됐던 만큼 상설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분야 협정은 미국산 석유와 콩, 보잉 여객기 판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中方反对美国向中国台湾地区出售武器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재개방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만들고 이곳 베이징으로 와서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각각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찾은 두 사람과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중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중동 전쟁 대응 방안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미국의 전투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남호 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모두 26척. 이들은 남우호 피격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 158명도 현지에 발이 묶인 지 2달을 넘기며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우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로 옮겨져 분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IP 주소를 특정한 경찰이 조만간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냈고 일주일 뒤에는 사내 서버에 접속해 2만 번 넘게 정보를 조회한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IP 주소와 연결된 컴퓨터 등 장치의 사용자 4명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장치 주인들의 노조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측이 특정해 고소한 직원 A씨의 경우 IP 주소로 특정된 인물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 사장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0살 최병민은 박광렬보다 3배 가까이 되는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해온 이른바 청담 사장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75년생 50살, 이름은 최병민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 시가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광렬 사건은 시중에 풀린 마약과 압수 물량을 합쳐 130억 원대였는데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유통한 마약 중 박 씨에게 공급된 건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민은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직후 박광렬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공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고 실토했습니다. 국내로 임시 인도돼 청구서에 적힌 혐의만 수사할 수 있었던 박 씨와 달리 최 씨는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돼 추가 범죄 혐의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전자지갑도 특정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6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해 추징 보전에 나섰습니다. 또 최 씨의 여죄는 물론 숨겨진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새낀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늘어날지 주목되는데요.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새낀 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임대 중인 주택 매수 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미뤄집니다. 다만 무주택자만 대상인 조치로 발표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주택의 새낀 매매를 허용한 데 이어 대상을 넓혀서 매물을 계속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고령층 집주인이 작은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매물 증가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자가에 살지 않거나 재입주를 고려해서 집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히 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덜한 1주택자가 핵심지 매물을 쉽게 팔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투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내놓기보다는 향후 2년 실거주를 통해서 절세를 완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고려한다면 비거주 1주택자들은 상급제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는데 대출 규제로 집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보증금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지적엔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자체가 미뤄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선
기존 전월세로 살던 무주택자가 매수로 전환되는 만큼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도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의 주인공 SSG의 최정이 또 하나의 값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21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입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정이 2회 KT 선발 사무엘 초구를 거침없이 받아칩니다. 왼쪽 담장을 넘기며 시즌 10호 홈런. 홈런이 나올 때마다 KBO 리그 개인 최다 홈런 기록을 늘려가고 있는 최정은 데뷔 다음 해인 2006년부터 시작해 21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SSG는 4회 터진 오태곤의 솔로포와 장타 2대로 2타점 올린 정준재의 활약을 더해 KT를 5대1로 꺾었습니다. 최근 불붙은 한화 타선은 키움을 상대로 화력을 키웠습니다. 5번 노시환이 2회 기세를 올리는 말홈런에 이어 4회에도 큼지막한 2루타로 5타점을 책임졌고 4번 강백호는 2회 2루타와 6회 솔홈런 등 3안타 3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5이닝 3실점으로 시즌 4승을 따낸 류현진은 한미 통산 199승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1대1로 맞선 8회 전병우가 그랜드슬램을 폭발하며 LG를 누르고 8연승과 함께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 타석 한 타석 그냥 정말 그냥 소중하게 그냥 살아나가자 생각하고 후회 없이 돌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타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준순이 4회 실점을 막는 호수비에 이어 6회 결정적인 석점 홈런을 때리는 두산은 기아를 5대1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리며 단독 5위가 됐습니다. NC는 4회 박민우의 2타점 적시타와 10회 김주원의 석점 홈런 등을 묶어 롯데를 8대1로 물리치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홍명보호의 최종 평가전 상대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31일 피파 랭킹 100위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다음 달 4일에는 102위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지난 2004년 7월 서울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만나 1대1로 비겼고 엘살바도르와도 2023년 6월 대전에서 평가전을 치러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FC 서울이 최하위 광주FC를 상대로 4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하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서울의 후이즈는 후반 4분에 송민규의 패스를 받아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강원은 후반 20분 교체로 투입된 아부달라가 42분에 선취골을 넣고 1분 뒤에 김대원이 추가골을 뽑아내 대전에 2대0으로 승리하고 5위로 한 계단 뛰어 올랐습니다. 포항은 이호재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인천에 1대0으로 승리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 첫 골과 멀티골을 터뜨린 프로축구 포항의 주닝요가 K리그1 13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공격수 주닝요는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23분 선제골에 이어서 경기 종료 직전 쐐기골까지 넣어 포항의 2대0 승리를 안겼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공격수 이승우가 4월 K리그 이달의 골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승우는 울산과의 6라운드 후반 추가 시간에 환상적인 드리블에 이은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어 함께 후보에 오른 안양의 아일톤을 제치고 이달의 골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육상의 희망 조엘진이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 남자 100m에서 우승했습니다. 조엘진은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100m 결승에서 막판 폭발적인 스퍼트를 앞세워 한국 기록의 0.02초 뒤진 10초 0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뒷바람이 기존보다 조금 강한 초속 2.7m로 불면서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PBA, LPBA 투어가 오는 주말 우리 금융캐피털 챔피언십 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지난 시즌 왕중왕전 챔피언 김영원은 올해 3승 이상이 목표라고 밝혔고 지난 시즌 MVP 산체스는 올해에는 팀리그 우승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여자 부문 MVP 김가영은 외국어가 익어지면 외국어로 꿈을 꾸는 것처럼 3쿠션을 그냥 3쿠션으로 치는 것이 새 시즌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강한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곳곳에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이른 시간에는 교통 안전에, 낮에는 강한 자외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강원 산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과 부산도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기온이 더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